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입춘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4일 라포에 억류 중인 한국 유조선의 선원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장과 선박은 해상 오염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올해 설 연휴 귀성객은 지난해보다 33%가량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이동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93.5%를 차지해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충돌했습니다. 그 이면 전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부의 관련 발언을 두고 패러디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재난지원금 또 충돌, 홍남기, 소신, 반기.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명 이상 늘어서 46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잡힐 줄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국민 지급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높은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지급 규모, 시기 얘기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이요? 네, 전 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게 지난해 5월에 이루어졌는데 네. 가구당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정도 지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든 예산이 총 14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네. 그리고 맞춤형 지급의 경우에는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3차의 경우를 보면 9조 3천억 규모였거든요. 네. 그럼 산술적으로 이번에는 맞춤형 전 국민 둘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더 해본다면 20조에서 30조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예, 굉장히 슈퍼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충분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전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맞춤형 지급은 지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시급한 만큼 3월 정도에 지급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면 이 고관을 책임지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응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로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하면서 공식화가 된 건데 바로 당일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SNS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형의 맞춤형에 이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라는 얘기도 굉장히 화제를 끌었는데 지지요? 네,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라는 뜻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 표현을 쓰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의 심경을 담고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를 했고 또 기재부 직원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사명감과 사투 의지를 믿고 응원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 화두를 던진 이낙연 대표 반응 없어요? 네, 이낙연 대표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어려울 땐 빚을 내야 다시 일어나서 빚을 갚는다. 어려울 땐 빚을 내야 한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판 발언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한 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의 이 반발에 대해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최인호 대변인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다라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기자들이 어제 올린 SNS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물었는데요. 관련해서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SNS에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를 해서 잘 표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입장에서 크게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많이 숙고하고 또 절제되게 저는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NS를 통해서 밝히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자, 지도부와 이제 여기까지만 소통할 하시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면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처럼 떨리는 것 느껴지기도 같네요.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일부 언론은 울먹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울먹인 했는데 것 같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기재부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에는 지난 1,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제 이 SNS에 올린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강한 만큼 이번엔 정말 직을 건 것 아니냐라는 이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어 왔지만 잘 해결을 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등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윤지연 기자 설명대로 이 재난지원금만 언급이 되면 여권과 홍남기 부총리 간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홍 부총리 과거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즉 가장 좋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 및 경기 개선 대책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확실히 울먹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 10번을 충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충돌하는 여권과 홍남기 부총리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국간직인 경제부총리하고 정치를 맡은 집권당 대표하고는 언제든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경제부총리는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좀 아껴서 써서 지금 국가 부채가 뭐 1,000조, GDP 대비 뭐 50% 이상 높아질 정도로 살림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하려는 거는 뭐 그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동안의 당정 마찰
하고 이번에 마찰하고 조금 다르죠. 아, 다른가요? 그동안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며칠 있다가 뜸을 들이다가 그 좀 우회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네. 어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SNS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요. 네네. 보편적 지급보다 다다익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하는 게 중요하다. 국간직이라고 함부로 역할을 축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용어도 강하고 오늘도 또 부연 설명을 했죠. 그렇죠. 내가 굉장히 절제되고 정중한 언어로 표현한 거다. 그리고 지지지지라는 말도 썼어요. 네. 도덕경에. 그칠 줄 알아야 그칠 때 그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언제든지 나는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전에 한번 사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동안에 뭐 홍두삼이라고 해서 용두삼이 용머리지만 끝에는 뱀꼬리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만둔다고 그랬다가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뭐 이렇게 좀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습니다만은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좀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당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그냥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편 지원이라 그냥 선별 지원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지원이 시급하다 정도로 얘기했으면 네네. 대통령이 엊그저께 얘기한 정도 수준했으면 되는데 선별 지원하고 보편 지원 두 개 다 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 부총리의 반발을 좀 산 측면도 있고 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홍 부총리가 누굽니까? 국무총리 할 때 국무조정실장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부총리 할 때 사실 이낙연 대표가 청거해서 경제부총리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 내가 좀 3월 달에 임기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가면은 네네. 한 달 남짓 남았고 그렇죠. 4월 보궐선거도 보궐선거.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많은데 여기다 죄를 뿌리냐 뭐 이런 좀 서운한 감 이래서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선별 지원 이게 방향은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좀 맞지 않느냐. 그동안에 1, 2, 3차 한 30조 지원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하면은 한 20조인데 선별 지원하고 보편적 지원까지 하면은 너무 한꺼번에 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배종호 교수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사실상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도 큰 흐름을 제가 볼 때는 거역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좀 문제거든요. 지급 시기.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3월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이 계속 되니까 3월 이후에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분리해서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먼저 맞춤형 지원을 먼저 하고 전 국민 보편적인 지원 문제는 이 방역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경우에 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급 시기와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규모거든요. 네. 20조에서 한 3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간직이 기재부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1,000조에 육박이 되거든요. 국가 부채가.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이 대략 한 48%까지 가게 되니까 당초에 이제 마지노선 40%가 급증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이제 코로나19 국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큰 명분을 기재부도 거역하기는 거스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이 코로나 관련해서 관심사 방금 얘기 나눴던 재난지원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백신 접종입니다. 이 백신 접종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정부가 백신 수송을 위한 모의 훈련을 연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윤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을 했네요. 이동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참관에 나선 건데요.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사진에 나올 것 보시면요. 비행기에서 백신이 내리고 냉장차에 싣는 모습 전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문 대통령 국민들의 성공적인 접종을 위해서 총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시행착오가 없도록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참관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정 청장은 현재 백신 수송 과정 전반을 진두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 예방에 대해서요.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부처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 훈련 모습을 참관하던 그 시간,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K-방역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은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은 우리 국민의 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배 교수님, 네. 요즘 정치권에서 보유국 얘기 많이 나오는데 유행어 되겠어요, 이러다가. 보유국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아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특히 이제 방역, 백신 수급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 K-방역에 대해서는 일단 세계가 인정을 하고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 지금 서로 여야가 정쟁만 앞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가 이제 뭐 권력 투쟁이 본질이라고 하지만은 선의의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본령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데 너무 이제 적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좀 칭찬하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뭐 위대한 국민 보유국 또 문재인 보유국도 하고 동시에 위대한 여당 보유국, 위대한 야당 보유국 이렇게 좀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쿠데타 몰랐나? 장갑차 지나가는데 에어로빅? 자, 지난 1일이죠.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주요 인사들이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한 여성이 에어로빅 영상을 올려서 큰 화제입니다. 이동석 기자. 네. 누가 올린 거예요? 네, 한 여성이 통행이 금지된 미얀마 의사당 앞에서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춥니다. 이 영상은요, 미얀마 현지 시각으로 2일에 촬영된 건데요. 근처에 거주하는 체육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 뒤로 군인을 태운 장갑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지나가는 게 장갑차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군부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이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에어로빅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 여성은 평상시처럼 아침 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군부를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웅산 수지가 감금된 곳이 바로 근처인 의사당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에 대해 트위터에서는요. 21세기 최고의 예술이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닌 분위기였다며 놀랍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이 영상은 영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서 급속도로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여유롭게 에어로빅을 즐긴다. 그리고 그 뒤로 장갑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글쎄요,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여유로운 에어로빅 모습과 다르게 미얀마는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의 저항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 2일 밤에 시민 수십 명이 이 정해진 특정 시간에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또 냄비와 후라이팬을 두들기면서 이 항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위가 지금 한 15분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 소리 나는 게 이제 냄비 두드리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북을 두들기는 문화가 악기를 쫓아내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쫓아내는 이 의미로 지금 이런 저항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시간 1일 정부가 총선 부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향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도 억류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시민들은 그래서 이 아웅산 수치의 석방을 외치는 이 구호도 외쳤다고 하고요. 특히 미얀마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쿠데타에서 도와달라, 구해달라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얀마 주민들은 뭐 불안감에 떨면서 쌀과 컵라면 등 생필품도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재기까지. 네, 통신사도 지금 끊기면서 전화도 먹통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은 굉장히 도움을 청하는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웅산 수치 포스터나 사진을 퍼나르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세 손가락 경례라고 해서 이 세 손가락이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뜻하는데 이 세 손가락 경례 사진을 퍼나르는 이런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손가락 경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민주화 시위 있었던 태국에서도 아마 세 손가락 경례가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전해드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윤 대표님, 네. 지금 미국이 이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서 대외 원조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압박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 미얀마 사태가 주는 시사점 뭐가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조직이라 정말 정신 차려서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독일이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를 권력으로 세운 것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결로 히틀러를 세운 거거든요. 네네. 그럴 정도로 민주주의는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조직이라 국민 스스로 각성해서 지켜야 된다. 이거를 좀 우리 교훈으로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금 감금됐습니다마는 섣부르게 군부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것도 불의로. 로힝야족을 학살하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하고 어떻게 보면 손잡은 꼴이 됐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묵인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오랜 동안 우리 미얀마가 군부 독재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랑 손잡고 로힝야족 학살하는 거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가 오히려 또 배신을 당한 그런 꼴이죠. 비판도 좀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시사점은 민주주의는 자기 나라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쿠데타에 일으킨 플라잉이라는 군부 1인자 네. 올 7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 장관 만났어요.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왕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얀마 너희들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거기에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데타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앞두면은 태평양 쪽에 봉쇄를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얀마라는 구멍이 뚫리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대립이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를 쿠데타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고 원조도 다 끊고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사실 미얀마의 원조 액수도 많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인조적인 지원은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섣부르게 쿠데타를 공격하다가는 미얀마가 완전히 중국 쪽으로 돌려버리면 길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결국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이 미얀마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서 미얀마를 도와달라는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얀마의 K-팝 팬들은 한글로 이런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죠. 불과 한 달 전이죠. 미국도 민주주의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상처를 입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침 논란,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이 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무슨 내용이길래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회의를 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현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요. 민주당을 향해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라.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 무능 그리고 북한 퍼주기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고도 강조가 돼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질의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했다 이런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질의에 나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 측 관계자가 격분할 경우 대정부 질문 질의자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며 답변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문건은 누가 작성을 한 거예요?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이건 단순히 내부 회의 자료일 뿐 의원들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내부 회의 자료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거는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부 회의에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전했는데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료의 경우는요. 원내 대책회의나 주요 간부급 회의에서만 비공개로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현재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영 기자. 그럼 네. 이제 이렇게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질의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여기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요.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보도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가짜였으면 좋겠다.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프레임과 관련된 비판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보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1월 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승리를 미리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후궁 발언 등 막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색깔노래 유혹에 텀벙 빠져 이적행이라는 수구 냉전 용어를 동원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은 보수 혁신 실패의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프레임이 보수혁신 실패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국에 성폭행 프레임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배 교수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내부 문건이고 모든 의원들한테 보내진 건 아니다. 일부 의원들한테만 보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굉장히 좀 군색한 병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궁색한 아시겠지만 변명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프레임을 짜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보수 지지층도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악재가 틀림이 없고요.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현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 극비리에 이걸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이적행위다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건 보면은 아하 이런 부분도 결국은 프레임 짜기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북풍 공작이다, 색깔론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문건이 지금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던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문건과 관련해서도 뭐 내부 문건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잘못된 문건이다라고 인정을 해야만이 국민들도 또 보수층 지지자들도 새롭게 달라지겠다라는 그런 야권의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표님, 예.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정부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에 담기도 조금 어려운 이런 단어를 써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공당이 제1야당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저런 프레임 갖고 교육을 의원들한테 시키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너무 좀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을 거의 초등학생 정도 보지 않으면은 저런 프레임을 뭐 성폭행, 성추행 프레임으로 몰고 가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뭐 국회의원 개개인이 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 이거는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저 당 국민의힘이 저 자생력을 갖는 데에는 하나하나 국회의원들이 좀 노력이 필요한데 너무 좀 수동적인 그런 국회의원이 저런 모양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하려면은 그 집권당이 잘못한 거 이 비판도 중요하지만은 야당이 대안이라는 걸 또 국민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집권당 비판해야 돼요, 당연히. 그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할 거는 집권당 비판 플러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 대안. 이쪽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그런 당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정부 질문이 내일입니다. 과연 내일 대정부 질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국민의힘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상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상을 거부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백봉 신사상인데요. 이 백봉 신사상이요? 신사상이라는 게 모범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 국회의원과 그리고 국회 출입기자단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10명을 선정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상을 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명만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고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 본인이 지금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 여야 협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을 수상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라면서 이 상을 고사를 했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또 한마디 좀 드릴까 합니다. 대정부 질문의 취지는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궁금증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이걸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질문을 국민들이 과연 궁금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VIP, 오세훈의 무리수. 자, 선거를 앞둔 한 인물이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에 재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얘기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어떤 발언이길래 이렇게 굉장히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이 북한 원전 문건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 시장은 이 글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문건은 V1.1인데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문건은 V1.2다라면서 두 파일이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세훈 전 시장은 우리는 문건 제목에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V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건의 V를 VIP로 해석을 한 건데요. 통상 파일명에 붙는 이 V는 버전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VIP로 보면서 이 논란이 퍼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건에 있는 이 V1.1.HWP 이 중에서 이제 V가 VIP, 대통령을 뜻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되긴 화제가 됐나 봐요. 엄청나게 패러디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비판과 패러디가 굉장히 많아서 다 가져오기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근데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 문서 작업 한 번도 안 해봤느냐라면서 지나가는 직장인 누구라도 V가 버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강병원 의원의 경우에는 오 전 시장이 V 표시를 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V를 할 때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보수를 몰락시켰다.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거 맞죠? 이렇게 조롱 섞인 패러디를 하기도 했고요. 또 우상호 의원은 안철수 후보자가 개발을 했던 컴퓨터 백신 V3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그럼 이건 안 대표가 대권 도전을 3번 한다는 뜻이냐라고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댓글들을 보니까 태권 부인은 태권 대통령이냐, 브이로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HWP는 한국 원자력 파워, 뭐 BTS의 B는 BTS 대통령이냐 뭐 등등 이런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해당 SNS 댓글만 무려 2,300개가 달렸더라고요. 댓글만 2,300개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해당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네. 이걸 오전 시장에 공유를 하면서 오세훈 화났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이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좀 주목을 받는 댓글 중에 하나는 문서의 V가 버전의 약자라는 걸 교정해줄 사람조차 주변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 댓글이 좀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선거에 나가다 보면 메시지 관리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주위에 보좌해주는 보좌진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걸 왜 정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라는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내놨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전 서울시장이자 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의혹 제기 수준이 너무도 참담하고 황당한 탓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말대로라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되기 위해 작성 중인 문건이 수억 건인 셈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지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심지어는 여기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이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대통령을 지칭할 때 VIP 또는 V를 써서 보고서를 쓰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을 칭할 땐 대문자로 쓴다라고 밝혔고요. 결국엔 산업부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V는 VIP가 아니라 버전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댓글만 2,300개면은 V 관련해서는 웬만한 건 다 댓글이 올라왔겠군요. 네. 그럼 이 이후에 오세훈 전 시장 뭐 반응은 없어요? 네, 논란이 거셌던 만큼 결국에는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네. 제목은 V에 대하여입니다. 버전으로 붙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돼서 안타깝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V 발언으로요. 다시 한번 소환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왜 갑자기 소환되는 걸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다른 것은 회사가 MS를 하면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거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 자꾸만 여기 이 자리에서 막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와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거짓말 증언하십니까? 정확히 윤정 기자, 왜 갑자기 이은재 전 의원 소환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 MS가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라는 걸 다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르는 듯한 저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하고만 계약을 하느냐? 네. 그거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유영걸 대표님.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이제 조선족이라는 또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이 선거 앞두고서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오래된 불문율 같은 건데 이걸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요새 뭐 자꾸 나쁜 일이 자꾸 껴요. 예, 한마디만 하면은 여기 역풍이 불고 이번에도 V자 갖고 저렇게 하고 또 광진구에 지난번에 선거에 떨어졌는데 뭐 조선족이 많다고 했는데 좀 중국 동포라든지 좀 다른 표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운명 보는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 들으면 삼재 있잖아요, 삼재. 네. 9년마다 재난이 3개씩 돌아온다는 거 삼재.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많이 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의 이강이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원내대표하고 오세훈 시장 네. 그 이강이거든요. 특히 중도 쪽에는 나경원
그 원내대표보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좀 집중적인 좀 포격을 받죠. 네. 그래서 광진에서 같이 경쟁했던 고민정 의원이 그 맨날 조건부만 하냐. 그 무상급식도 조건부 사퇴하고 그 대선도 뭐 서울시장 안철수 오면은 뭐 조건부 출마한다고 하고 계속 조건만 붙이냐. 나한테도 지역구에서도 종로에 떨어지고 광진구에 떨어졌는데 또 언제 또 뭐 시장도 나가고 대선도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린 측면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시장이 보궐선거라 당선돼도 14개월이거든요. 저는 좀 원전이라든지 정치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내가 10년 전에 해보니까 일꾼, 이런 일꾼이 필요하더라. 박원순 시장이 10년 했는데 이런 점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좀 운동화로 신고 뛰는 모습, 시민들이 가려운 걸 좀 긁어주는 모습. 시민들에게 더 와닿는 모습 이런 거. 그렇죠. 시장을 해봤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더 아마 실감나는 대책이 좀 많이 나올 건데 왜 원전이나 자꾸 조선족이나 이런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자꾸 이렇게 역풍을 불러일으키는지 좀 굉장히 훌륭한 인재고 저 우리나라 정치 개혁에도 역할을 많이 한 분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서울시장 선거라는 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가 또 있죠. 젠틀맨 신사다. 근데 최근 계속되는 이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건부 출마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울시장을 하겠다라는 큰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족 동포 문제 관련해서 그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혐오의 대상, 배제의 대상으로 3040 그리고 조선족 동포 이렇게 또 특정 지역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인 문제도 단순히 뭐 부의의 문제를 잘못 해석했냐라기보다도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하는 문제를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가 그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이 깨끗이 사과를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 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은 일단은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며칠 좀 쉬면서 일단 멈추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플러스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종호 교수의 어드바이스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은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지원 관련해서 나온 그런 발언입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만의 나라입니까?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분리하면 색깔론과 북포공작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이동석 기자, 이 원전 관련해서 이 이적행위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별 발언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조용한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없어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동안 북한 원전 의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담해 왔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공세에 합류했습니다. 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면서 입막음을 하느라 바쁜데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USB에 원전 내용이 없을 경우 사퇴하라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요. 그건 USB가 공개된 다음에 생각할 일이다. 그러면서 USB 공개가 첫 번째 원칙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김 위원장까지 북한 원전 공세에 나서며요. 이제는 국민의힘 전체 차원에서 총공세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이동석 기자.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 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무슨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문건에 작성된 시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국민에게 공유하는 게 맞겠다며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데요. 정의용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그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습니다. 또 물론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그 이후에 제가 3차례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특히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다시 그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만큼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네. 정 후보자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USB의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면서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미국과 북한에게 동일한 내용의 USB가 전달됐다. 그 안에는 신한반도 경제구상의 취지가 설명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영글 대표님,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를 통해서 이 남북미 사이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폭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USB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그러면 이 내용을 들었다는 볼턴 전 보좌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볼턴 외교보좌관이 트럼프한테 SNS로 잘렸잖아요. 해고당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책을 썼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방. 트럼프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북한에 원자력 줘준다는 얘기는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볼턴 입장에서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아니 비핵화가 안 됐는데 북한에 져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저 줄 수가 없어요. 돈도 돈이고 지금 북한에 노트북 안 돼도 못 가는데 그 제재 때문에 그걸 원전을 어떻게 줘줘요. 그리고 또 미국이 또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제 NPT나 이런 데 관계가 다 돼 있는데 함부로 줘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그 당시 안보실장 했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 어느 정도 뭐 저는 신빙성도 있지 않느냐 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에 직접 했으니까. 하지만은 좀 궁금한 게 국민들이 궁금해한 거는 그거죠. 이 비핵화가 전혀 북한이 안 돼 있는데 왜 북한에 져준다는 거를 계획이라도 짰냐 이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 아이디어라도 그 산자부 공무원이 저도 출입해봐서 아는데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시키는 거 하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탈원전 한다면서 왜 북한에 져준다는 거를 계획을 짜냐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왜 그거를 만들었으며 왜 또 삭제했느냐. 또 이게 좀 저는 궁금해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요구하는 거고 당연히 저는 정의용 실장 얘기는 상당히 장관 후보자 얘기는 일리가 있다. 다만 이제 김정은한테 준 거를 북한 총비서한테 준 거를 우리가 공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점이 아마 앞으로도 공개하는 데 상당히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경우에 어떻게 될까? 윤지용 기자. 네. 결과가 어때요? 일단은 박영선 전 장관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에서 31일에 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시면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24.6%로 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순위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야권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가상 대결을 펼쳐봤는데 여기에서도 박영선 전 장관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자 가상 대결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박영선 전 장관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 지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위와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야권 단일화가 실패를 하면 사자든 오자든 박영선 전 장관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이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특히 구도에 상관없이 하지만 이게 마냥 유리하다, 좋은 결과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이 구도에 상관없이 범여권의 지지율을 합산을 하면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그 변수다라는 거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상에서 1위를 차지한 박영선 전 장관, 이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는요. 박영선 효과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내가 원조 친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윤 기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다. 이게 지난 1일에 여당이 온라인 국민 면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 뭐냐면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어떤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아,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예? 저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삐졌지. 왜냐면 인정 안 해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따로. 그래갖고 이제 만났죠.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3시간 동안 그냥 그동안 섭섭했다는 얘기를 계속 반찬만 잡수셔. 그 3시간 털어놓고 났더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 얘기 다 했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럼 내일부터 저하고 항상 같이 다닙시다. 네, 이렇게 그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에 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6주 만에 역전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박영선 출마 효과다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 친문 표심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또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특히 원조 친문이다라면서 여당 지지율이 역전한 것 이것은 박영선 효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네. 박영선 전 장관 캠프에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이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문을 등에 업고 박영선 전 장관이 자신감이 뿜뿜한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 거는 이제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본인이 자신감 갖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지 본인 이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상호 의원에 비해서 현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성 가산점 10%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가 전임 시장의 성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성으로서의 더 명분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문 권리당원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경선의 승패가 좌우될 텐데 결국은 이제 친문 핵심 지지자들도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내 경선도 제가 전망하기로는 민심과 당심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친문 핵심들 아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 또 뭐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캠프에 합류해 주니까 본인이 이제 상당히 신이 난 그런 상황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민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이제 본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상호 의원이 들으면 서운해하지 아니 이제 않을까요? 본인이 본선을 준비할 경우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무슨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던데 이것도 뭐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태섭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한다. 네, 안철수 대표는 우선 금태섭 전 의원과 A조에서 1차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단일화에서 승리한 후보와 B조인 국민의힘에서 뽑힌 최종 후보가 단일화하는, 즉 2단계 단일화 계획을 제안한 건데요. 안 대표는 단일화된 후보를 위해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며 본인 역시 그러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나 인신 비방성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안 대표는 단일화 승리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범야권 후보가 속한 곳은 B조가 아닌 A조다. 이러면서 그 이유로는 야권 후보 적합도나 경쟁력 면에서 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 바로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플랜을 앞세우면서 흥행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질세라 야권 단일화를 위한 첫 번째 행보가 오늘 시작됐다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A조, B조 뭐 이긴 사람이 올라가서 더 붙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월드컵 축구 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태섭 전 의원 돕고서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모두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금태섭 감싸기를 놓고 다른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요, 금태섭 후보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하는 민주당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우상호 의원은 금태섭 포용론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반문연대에 참여해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것인데 이런 후보를 끌어안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같은 당 식구였던 안철수, 그리고 김종인, 이현주도 감싸야 한다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일단 금태섭 의원은 내일 안철수 대표와 1대1 단일화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금태섭 감싸기에 금 전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여론조사 결과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박영선 전 장관 1위, 안철수 대표 2위, 뭐 여권 후보 쭉 나왔는데 윤 대표님,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야권 승리는 단일화, 여권 승리는 다자 대결 이런 식으로 좀 굳혀지는 게 정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 박영선 전 의원이 장관이 저렇게 1등 나온 거는 뭐 선거운동 활동도 친문도 잘 하고 중도층도 어우르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여권 후보가 우상호 의원하고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야권은 굉장히 후보가 많아서 여럿이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벤션 효과도 있고 좀 뭐 후보가 좀 적은 효과도 있어서 박영선 의원이 지금 1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거 보고 저는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봐요. 단일화를 안 하면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것만 봐도 다 드러나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오면 되겠어요. 지금 저렇게 박영선 의원이 지금도 그 금태섭 의원까지 포용하자고 하는 건 뭐겠어요? 당내 경선을 통과하자면은 친문 세력이 중요하지만 본선에 가서는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포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문하고 중도층 같이 겨냥하는 박영선 의원의 저런 전략 상당히 앞으로 먹힐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여야 이렇게 표를 지지도 적합도를 보면은
야권 비중이 좀 전체적으로 파이는 더 커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은 승산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A조 승자와 B조 승자가 또 붙어서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 결국에는 단일화 쪽으로 이 불길이 옮겨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의 금태섭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무시하는 그래서 고립시키고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 후보, 나경원 후보가 되든 뭐 오세훈 후보가 되든 누가 돼도 안철수 대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2번을 달고 승리해서 결국은 대선까지 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금태섭 또 다른 이제 예비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여론의 초점이 좀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구도로 가지만 또 그 강론에서 보면은 다시 안철수 대표가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아닌가. 또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예비 후보로부터 승리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탄력을 받게 되고 오히려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와 또 안철수 예비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서로 상당히 치열한 박빙의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태섭 변수로 인해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여권의 조직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물론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승리가 어렵지만 그래서 야권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룩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표님. 예. 어쨌든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 금태섭 전 의원 단일화 때문이긴 하지만 뭐 4일날 이제 회동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동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하고 싶다. 포용론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금태섭 전 의원의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중도층을 그 표가 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과거 공수처 때 좀 기권을 했죠. 그러면서 거의 출당 비슷하게 탈당이지만은 출당 비슷한 징계 회부돼서 나온 모습. 그러니까 중도층,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중도층을 겨냥한 표가 상당히 많다고 보게 되고 그 처신이 상당히 좀 신선한 좀 면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도 금태섭 의원을 얘기하는 거는 표를 얻는 데 더 목적이지 금태섭 의원을 뭐 포용해서 단일화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의원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상당히 뭐 관심은 좀 끌긴 하겠지만은 대중적인 인지도나 이런 거는 아직도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승부는 아마 저 금태섭 의원이 그걸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뭐 앞으로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좀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문건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우원식 의원으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